나는 솔로 25기 마지막 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. 영철과 현숙 서로 조금씩 끌림은 있었는데 어떤 본능적인 느낌적인 끌림이 있었는데 둘 다 내가 조건에 맞는 다른 사람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. 혹은 다양한 사람 왔으니까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이러다가 서로 이제 어긋나 버리게 된 케이스였거든요. 이 인터뷰를 보다가 생각나는 조선시대 커플이 있었습니다. 옛날 고려 시대에 지체 높은 귀족 집에 한 노비가 있었습니다. 이름은 백다련이었고요. 그 집에서 나고 자란 노비였죠. 그 집에는 지체 높은 귀족의 예쁜 따님이 있었습니다. 고려 귀족 왕씨 가문의 후손인 귀한 집 따님이셨죠. 그런데 고려는 불교 국가였잖아요. 어느 날 이 따님께서 절에 행차를 하셔야 되는데 이 노비 백다련이 동행하게 됩니다. 이를 보고 나오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아씨가 건너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아씨를 등에 업고 건너가게 되죠. 젊고 건장한 젊은 남자 노비와 이제 막 청소년기를 벗어났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따님이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는 모습, 꼭 황순원 씨의 소나기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, 그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고 나서 둘의 마음에 연정이 모락모락 피어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의 아버님, 즉 고려의 귀족이죠. 그 아버님이 따님을 고려의 대부호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려고 합니다. 소문이 났죠? 그래서 이 노비는 따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. 도망가자고. 그래서 이 따님이 책 한 권 하나만 달랑 들고 같이 둘이 손잡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 북쪽 함경도 동북이라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.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랬다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. 이에 백다련은 생각을 합니다.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추운 함경도의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피할 털 가죽, 즉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사냥한 동물의 털 가죽을 벗겨서 그냥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팔곤 했습니다. 그런데 백다련이 가만히 보니까 이 털가죽 손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냥한 털가죽을 받아다가 깨끗이 손질을 해서 무두질을 해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을 더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털가죽은 인근 사람들한테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가가치를 창조할 줄 알았고 그것에 돈을 더 붙여서 받은 거죠. 백다련은 본디 배운 것은 없었지만 천부적으로 타고난 장사의 수완이 있었던 거죠. 하지만 백다련은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글을 배우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 여기 아씨로 모셨던 아내는 글을 읽을 줄 아는 귀족가의 자제였잖아요. 그러면서 도망 나올 때 갖고 나온 게 돈이 아니고 책이었거든요. 그 책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백다련에게 가르쳐 줍니다. 본인이 타고난 장사 능력과 아내의 도움으로 백다련은 동북지방에서 이름 있는 장사꾼이 됩니다. 그렇게 장사를 하며 산골의 여기저기를 넘어다니던 백다련은 어느 날 어느 산등성이에서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 한 장수를 보게 됩니다. 백다련은 그 장수를 집으로 모셔와서 극진히 치료하고 잘 대접해 줍니다. 그 장수는 바로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였습니다.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성계는 자신을 도와줬던 백다련에게 상업적으로 큰 도움을 주어서 전매특허를 하사하게 되고 백다련은 거부가 됩니다. 백다련이 받았던 전매특권은 어물, 소금, 목기, 토기, 쇠그릇 등 5가지였고 개성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. 또 백다련은 태조 이성계에게 부탁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인 임방을 마련하게 됩니다. 전국을 다니는 보부상들이 밤에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임방을 마련해 줌으로써 상인들의 복지에 큰 기여를 하는 거였죠. 백다련은 4가지 상인의 규율을 만들어 시행을 했습니다. 첫 번째, 막말을 하지 말라. 두 번째, 거친 짓을 하지 말라. 세 번째,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. 네 번째,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. 이 백다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상적인 포인트가 첫 번째는 사랑의 야반도주, 자그마치, 고려시대 때
노비와 귀족의 따님이 손을 잡고 도망친다. 사랑의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다는 게 첫 번째 소감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망친 이 커플이 열심히 서로 협심해서 잘 살았다는 거. 왜 이 부분이 인상적이냐면 아내는 귀족의 따님으로서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잘 자랐을 테고 그리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런 남자를 그냥 마음이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. 그런데 가서 이 남자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인 장사 재능이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자기가 옆에서 문자, 글을 가르쳐 준 거죠. 한문이라는. 그렇게 해서 장부를 기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장사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가질 수 있게끔 옆에서 잘 도와준 거죠. 남자가 나보다 못 배웠다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가 가진 재능을 가장 최고로 꽃피울 수 있게 도와준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백다론 또한 원래 귀족자제 따님인 자기 와이프를 소중히 잘 대해줬으니까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살지 않았을까? 하는 생각도 들었고, 그건 또 4가지 규율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인품이라면 아내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살았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죠. 요즘 2030 결혼 관련 뉴스에서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, 더 잘난 사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백다론 얘기를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상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백다런 커플에서도 보면 서로 모자란 점은 채우고 또 서로의 잘난 점은 축혀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게 커플의 정석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백다론과 이성계의 바로 조우 장면인데요. 몸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성계를 보고 백다론이 구해서 집에 와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 그 부분인데요. 그때 당시 이성계는 그냥 고려의 장수로서 용맹한 장군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산등성이에 쓰러져 있던 이성계는 그 순간은 약자였죠. 아직 조선의 왕도 아니었으니까요. 물론 백다로는 같은 고려인으로서 동포애를 발휘했을 겁니다. 하지만 그가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되리라고까지는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. 순수하게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게 나중에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.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? 머리로 백날 재봤댔자 결국 마음이 가는 걸 따라가는 걸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관계였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? 아마 서로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이게 운명의 짝 같은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본능? 본능이죠. 내가 이 사람하고 살 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. 만약에 그 대부 집으로 그 귀족딸이 갔을 경우 이성계한테 급살맞지 않았을까? 그렇죠. 조선 건국하면서 고려 귀족을 멸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신흥 상인 그 시대의 재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꿔버렸어. 초반에 바짝 고생하고 후반이 창대해. 정말 이 부분은 이 둘이서 본능을 따랐다라고 느껴지는 게 와 진짜 반짝이는 본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아마 아버지가 부잣집으로 시집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야. 그냥 본능적으로 뛰자, 튀자. 거기로 가는 게 싫어 이거겠지. 싫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좋은 쪽으로 가자는 선택이 거침이 없었던 거겠지.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조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고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. 요즘 세대들이 머릿속에 수많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압도되어서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지.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긴 한데 머릿속에 많은 조건과 생각이 있을수록 몸이 못 움직여요. 단순할 때 거침없이 딱 자르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머릿속에 계속 계산기가 돌아. 근데 이게 끝이 안 나. 몸은 머리로부터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에서 명령이 안 내려오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없는 거야. 사실상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, 머릿속으로는. 나는 솔로 여러 번 봐왔는데, 거의 쭉 봐왔는데, 이렇게 시작도 안 하면서 정리가 확실하게 양쪽이 서로 아쉬워하지만 딱 정리를 하고 가는 커플은 처음이었어요. 신기하다 하면서 봤거든요.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. 만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끼리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올 수가 있구나. 영철도 뒤돌아서서 눈물을 혼자 훔쳤고요. 또 현숙도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정리를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. 직감을 따라갔더라면 좀 달랐을까라는 연숙의 인터뷰를 보고 이 백다론 커플이 생각이 났어요. 왕씨 귀족 따님은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린다는 말을 듣고 그럴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살겠다는 결심 하나로
노비, 백다런과 야반도주를 선택한 거잖아요. 근데 현숙은 물론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은 있지만 하지만 나의 현실적인 조건 이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더 먼저 한번 가지고 사람을 들여다보자라고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가졌던 그 희미하지만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머릿속에서 연산을 할수록 그 감각은 퇴색되고 금방 닳아서 사라져 버려요.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선택해야 될 때 기존을 가졌던 그 조건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선뜻 마음이 안 가고 머뭇거리게 돼요. 왜? 애초에 마음에 느꼈 감각이 없으니까 그 조건을 가진 상대는. 조건을 따져서 갔는데 막상 마음엔 아무런 감흥이 없죠. 그런데 마음의 감흥이 있었던 남자는 조건이 맞질 않아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게 현숙의 고민이었을 거예요. 백다른 커플은 딱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. 서로에 대한 확실한 감정. 그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진 다 버렸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고. 근데 이렇게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조건이라면 밀고 가도 돼요. 그런데 조건을 다 따져보고 나서 그러면 내 마음에 감정이 드나? 까지 따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. 모든 걸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.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현실에서 이 현숙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신다면 이 두 가지 상황, 조건과 마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현숙의 케이스와 그리고 백다론의 케이스를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